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영화산업과 마케팅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영화 마케팅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슈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버즈 마케팅, 그 다음에 PPL, 그 다음에 또 타이업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신유경 대표님을 모시고 영화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화와 또 해외 영화에 관련돼서 강의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한국 영화들의 마케팅의 성공 사례와 또 실패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로서는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겠고요. 실패 사례로서는 지구를 지켜라, 혹은 또 여교수의 은밀한 유혹, 이런 영화들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공 사례로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이 영화는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운명 속에 놓여 있는 두 형제의 갈등과 우정을 그린 영화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아주 그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킨 약 한 1174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랭킹 지금 3위로 기록이 되어 있군요. 이런 어떤 한국 역사의 기록을 새롭게 세운 영화였고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정말 가장 그 탑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순 제작비가 147억을 기록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강재규 감독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뭐 3번 이상 봤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연에는 장동건, 원빈, 또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제 이은주 같은 배우, 이런 배우들이 또 열연을 했던 영화이자 또 한국인들의 또 정서에 맞고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인 또 6.25 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서 이 각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흥행 요인으로서 이 공권력에 대한 반항심의 어떤 표출, 이런 것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화를 바탕, 어떤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적인 어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소재를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 배우와 또 스타 감독의 만남이다. 그래서 스타급의 배우들도 충분히 열연을 했고, 또 스타 감독으로서의 또 역할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영화 위상에 대한, 그 위상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자긍심이 반로가 된 그런 영화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와이드 릴리스, 광역 개봉의 배급의 효과, 그리고 또 마케팅의 효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바로 이제 이 마케팅 효과, 마케팅의 파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성공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이 마케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기획 단계부터 하이 컨셉트가 반영된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 컨셉트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의 그 메시지가 매우 단순하면서 또 이해하기 쉬우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의 영화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트 디즈니의 그 회장인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그런 그 회장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이 내세우는 키워드다, 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 컨셉트의 영화로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형제의 그
정말 뜨거운 어떤 우정 혹은 또 반목의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하는 것인데요.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하이 컨셉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8가지 제작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제작 방향의 설정에는 흥행 성공을 위한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출발부터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재미와 감동의 형제의 드라마를 표방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국군 최후의 전선 이 하이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사는 8가지 제작 방향을 설정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애. 형제애는 전쟁 영화가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 위주의 영화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려지는 딱딱한 영화가 되지 않기 위한 장치였던 것. 두 번째 제작 방향으로는 미남 배우의 캐스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쟁 영화가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여성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강재규 감독은 같은 전쟁 영화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가 젊은 여성 고객에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작진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인 원빈과 장동건을 캐스팅했고 결과적으로 여성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제작 방향 세 번째 요소는 야외 로케다. 95% 이상 야외 로케로 진행된 태극기 휘날리며는 전쟁 영화인 만큼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달하고자 설정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특수 촬영 또한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의 흥행이 컴퓨터 기술이 주는 재미임을 발견하고 디지털 기술로 보다 생생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태극기 휘날리며는 여성 관객에게 어필할 것과 모든 계층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전국을 촬영장으로 하여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장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 등에 대해 제작 단계부터 방향을 설정해 움직였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재미와 감동의 형제의 드라마라는 하나의 하이 컨셉 아래 세부적으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유기적으로 실행했던 것이다. 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 컨셉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8가지 이제 제작 방향을 설정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 컨셉트의 이 마케팅을 위한 8가지 전략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그 comprehended message, 간단 명료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릭터. 세 번째는 이제 코 컨슈머라고 해서 주 소비층, 주된 그 관객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컨셉트 믹스,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여섯 번째는 커뮤니티 문제, 일곱 번째는 채널 문제, 여덟 번째는 코퍼레이트 하는, 이 협동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CG를 통해서도 좀 같이 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하이 컨셉트 맵을 보신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온 국민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라는 그 주된 목표, 가장 그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하이 컨셉트를 구성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도표로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캐릭터하고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쉽게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와 함께 그 형성하고 있는 이제 배우들의 캐릭터가 아주 분명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하고 아주 잘 부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코 컨슈머 카스터머하고
컨셉트 믹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영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요 핵심 컨셉트를 이 주 관객층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재미를 느낄 수 있냐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복잡한 어떤 스릴러라든가 또 복잡한 어떤 수사물 같은 그런 영화하고 달리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지만 복잡하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컨셉트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 형제를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의 우애와 그리고 또 반목 이런 것들 대립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서 소비자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00만 명이 넘게 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리고 쉽게 빠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이 주된 관객층을 형성할 수 있는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의 관객들을 사로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도 내고 또 하나의 그 영화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후기 채택자들 영화를 이제 중반 이후에 보는 분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언론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주었죠. 그래서 영화 내용 자체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보러 오는 관객들의 어떤 분석 내용이라든가 혹은 또 스크린 수라든가 또 그 전에 나왔던 실미도의 이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이슈까지 같이 이것이 부응이 돼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쉽게 어필되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문제와 이제 코퍼레이트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태극기 휘날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작적인 환경과 제작사와 관련된 내용과 배우들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언론의 측면과 그리고 또 홍보를 담당한 영화 홍보사의 이 채널 구도가 굉장히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0만 명 관객을 끌어모으는 가장 중요한 팩터들, 요인들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단순히 영화가 재밌다 혹은 감동적이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이 8가지 하이 컨셉트의 주요 요소들, 주요 팩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작용을 했고 또 영화 외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런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총망라한 그러면서 좀 정말 성공적인 영화가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장면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이 유교 당시 우익들의 어떤 그런 학살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부각한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 주인공의 우애와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아주 심플 마인드하게 우리 소비자, 우리 관객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는 점이 영화를 쉽게 이해하고 또 영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영화인의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의 이 후반부의 핵심 포커스는 이 영화가 과연 실미도의 기록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뭐 그러한 것도 또 이 후반부 영화를 보시게 되는 그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냈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해서 3번 이상을 봤습니다만은 물론 한 번만 보신 분들도 그만큼 이 영화에 많은 매료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이 여러 가지 마케팅의 전략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온 국민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라는
이러한 그 마케팅 컨셉트가 설정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간결하고 쉬운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관객들에게 부각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그 관련이 없는 이미지라든가 혹은 또 영화의 기본적인 컨셉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과감하게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층마다 모든 고객층이 모든 연령층이 영화를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층별로 또 재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러한 그 영화들이 결국은 이러한 영화가 결국은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마케팅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 마케팅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 영화를 홍보하셨던 영화를 마케팅했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영화 광고들은 영화의 포스터를 비주얼로 사용하면서 영화와 관련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개봉 8주 전 정도에 이른 시점부터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그 광고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수효과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휴먼 드라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블록버스터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합천에서 대규모 그 평양 시가전 촬영을 할 때 서울에서 기자단 한 80여 명 정도를 현장 공개를 하면서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기자들의 글과 영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보면서 아, 이게 전쟁 블록버스터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전개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신유경 대표의 그 태극기 휘날림의 그 마케팅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영화의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마케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태극기 휘날리면은 결국은 영화 컨텐츠도 좋았고 또 마케팅도 잘 되었지 않는가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영화는 이 종합적인 예술이다. 그래서 영화 자체도 잘 돼야 되고 또 마케팅도 잘 돼야 영화는 결국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국 영화의 실패한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실패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마케팅 측면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장준환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2003년 4월에 개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은 신하균, 백윤식, 황정민, 이재용 같은 아주 걸출한 배우들이 나왔고요. 또 이 장준환 감독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영화 평론가들한테 큰 지지를 받는 그런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도 언론 보도에서 영화 평론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별로 따지면 별의 그 개수를 따지면 별 5개를 받을 정도의 아주 그 영화 평론가들이 아주 그 극찬을 한 그런 영화라고 영화인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극찬을 받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크게 참패했다는 겁니다. 영화 스크린에 걸린 날수가 일주일이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흥행에 크게 참패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먼저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죠.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장편영화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 이 영화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외계인의 지구 파괴 음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외계인이라고 믿는 악덕 기업주 강 사장을 납치해 지구를 구하려 한다는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외계인을 믿는 순수 청년 병구 역을 신하균이, 악덕 기업주 강 사장을 연기파 배우 백윤식이 맡아 열연을 펼친다. 외계인으로 인해 지구가 곧 위험에 처할 거라고 믿는 병구. 그는 이번 개기월시까지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지 못하면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구는 분명히 외계인이라고 믿는 유재화학의 사장 강만식을 납치해 왕자와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경찰청장의 사위인 강만식의 납치 사건으로 인해 경찰 내부엔 긴장감이 감돈다. 지금은 뇌물비리 사건으로 물러나 있지만 왕년엔 명형사로 이름을 날렸던 추 형사는 병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집까지 추적해온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강 사장은 기상천외한 고문을 견딜 수 없게 되자 급기야 병구가 수집해놓은 외계인 자료를 훔쳐보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외계인의 음모를 밝히려는 병구와 외계인으로 추궁당하는 강 사장의 목숨을 건 진실 대결이 사뭇 흥미롭게 펼쳐진다. 지구를 지켜라는 코믹한 캐릭터를 통해 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폼 잡는 방식보다는 키치적인 성향을 곳곳에 보이며 스스로 힘을 빼고 깨닫도록 하고 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외계인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 역시 국내외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 잘 보셨죠? 지구를 지켜라. 저도 뭐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이런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또 코믹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는 또 아이디어 측면에서 아주 풍부한 수작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실패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는 잘못된 홍보의 컨셉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는 지구를 지켜라가 한국에서 보기 드문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블랙 코미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코믹한 요소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두운 요소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좋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화 전체적인 흐름은 우스꽝스럽거나 뭐 코믹한 그런 그 요소가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분위기가 어둡고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또 좀 심지어는 컬트적인 요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의 컨셉을 보편적인 어떤 슬랩스틱의 코미디 영화로 분류했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요. 먼저 영화 포스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굉장히 희화적인 분위기, 좀 우스꽝스러운 영화, 혹은 또 심지어는 명랑 코미디 같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그 포스터의 내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연 배우 신하균의 모습 자체가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 포스터의 그 문구 자체가 범우주적 코믹 납치극, 범우주적 코믹 납치극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가볍고 만화적인 분위기의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 부조리를 좀 비판하고 꼬집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좀 가학을 당하는 그 주인공 말고 이제 그 주인공에 의해서 납치된
그 강사장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윤식 배우가 열연했던 그 역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 관객들로 하여금 좀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영화는 나중에 보면 반전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좋은 아이들도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경쾌한 영화, 또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들어간 관객들은 영화 재미없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영화의 대중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그 홍보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물론 이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대중들에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마케팅 자체가 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한 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영화 이 홍보 측면에서 뭐 명랑 코미디 형태로 혹은 뭐 재미난 어떤 납치극 같은 그런 그 코미디 형태로 몰고 갔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진지한 영화라고 소문이 나면 오히려 관객들이 오지 않을까봐 기자들한테 재미있는 오락 영화라고 전달해 달라고 일부러 영화 담당 기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패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어두운 영화라고 해서 다 관객이 안 오는 것은 아니겠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또 컨텐츠가 좋고 또 어떤 우리 관객들에게 감동시킬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국내 흥행 기록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독특한 영화 장르에 이 선점하지 못한 그러한 그 효과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선점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상품의 제품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다른 영화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어떤 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SF적인 블랙 코미디의 그런 이 영화 장르를 그것을 선점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영화고 가장 선두주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마케팅상의 선점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프리아큐페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좀 가져오면서 그 영역을 개척하는 영화, 또 그 영역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 이렇게 좀 홍보가 되어졌더라면 좋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미디, SF, 엽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버무린 좋은 장르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화 홍보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저 그런 영화 혹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영화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이 영화가 홍보만 잘 됐더라면, 홍보의 방향만 다시 좀 설정이 됐더라면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하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여교수의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 사례입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처음에는 좀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좀 좋은 평을 받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이 코믹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남녀의 또 밀고 당기는 그런 연애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된 영화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나중에는 관객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관객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영화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런 것이 영화 내용과 또 광고, 영화를 광고하는 그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지면서 흥행에 실패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 어떻게 좀 잘못되었는지,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연기파 배우 문소리, 지진이 주연의 영화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심천대학교의 염색과 교수인 동시에 환경단체 푸른 심천 20일에서 대활약 중인 매력덩어리 여교수 은수. 지성과 미모, 사회적 지위를 겸비한 그녀에게 주변 모든 남자들의 애정 공세는 심하다 못해 심각할 정도다. 최근 취재차 은숙을 만난 내 고향 환경지킴이의 김 PD 역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불같은 사랑을 고백해온다. 한편 심천대학 만화과 강사로 부임한 인기 만화가 석규는 푸른 심천 20일로부터 환경 만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젊고 잘생긴 만화가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환경운동보다 여교수를 향한 애정운동에 정성을 쏟고 있던 푸른 심천 20일의 멤버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최근 급격히 냉담해진 여교수의 태도에 절망한 유 선생 역시 그 원인이 얼굴 곱상한 석규라는 심증을 굳힌다. 타오르는 질투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석규의 뒷조사에 착수한 유 선생은 석규가 어린 시절부터 양아치로 악명 높던 문제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2006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사회적 지위와 미모를 겸비한 여교수와 그녀의 은밀한 매력에 빠진 5 남자가 벌이는 애정 행각이라는 소재로 인해 노골적이고 야릇한 연애담을 그린 영화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화는 낯뜨거운 과거를 가식으로 감추고 민망한 현재를 내숭으로 무마하는 여교수와 자신의 체면과 본분을 망각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지식인들에 대한 풍자성이 강하다. 젊은 남녀의 밀고 당기는 연애담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겐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관객 동원에도 영향을 미쳐 영상진흥원의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은 개봉 첫 주 이후 관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봉 첫 주 금토일 3일 동안 동원한 관객이 28만 141명이었으나 둘째 주는 9만 6,982명, 셋째 주는 8,128명으로 이례적일 만큼 급격한 낙폭을 기록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이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영화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마케팅상에서 관객을 뭐 꼭 속이려는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만은 좀 관객을 결과적으로는 좀 속이는 면이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영화 홍보에서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뚜껑을 열어 보니까 로맨틱 코미디라기보다는 지식인 풍자 코미디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섹스 어필적인 내용도 많지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여교수를 통한 어떤 지식인들의 그런 좀 잘못된 점을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아니었냐,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영화를 홍보하는 이 측면에서 관객을 조금 오도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대중적인 코드 그런 것을 너무 의식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대중적인 코드를 결국은 반영하지 못하는 B급 영화에 불과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봉 첫 주에 흥행이 나는 우리나라 흥행 그 관례, 어떤 그 관행을 너무 의식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첫 주에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는 좀 속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입소문도 좋지 않게 나다 보니까 흥행에 참패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마케팅에 실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홍보였다면 마케팅도 잘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태풍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 많은 화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문제를 다뤘다, 혹은 또 탈북자의 문제를 다뤘다 해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된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이제 2005년도에 개봉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그다지 이렇게 영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약 한 400만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연출한 감독도 곽경택 감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고, 주연 배우들도 장동건, 이정재, 그리고 이명 같은 걸출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순 제작비가 150억 원이 들었고 마케팅 비용도 50억 이상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탈 한 200억 이상이 이 영화에 투자되었다는 것인데요. 손익분기점을 본다 그러면 600만 명은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그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 이 투자 대비 그 아웃풋이, 그 결과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평가가 되어지고요. 과연 이 영화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충무로 사상 최고의 제작비, 장동건, 이정재, 이미연의 톱스타가 주연을 맡고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태풍. 2005년 개봉한 이 영화는 핵 위성 유도 장치를 강탈하여 테러를 시도하는 납북자 출신의 해적 신과 이를 막기 위해 급파된 엘리트 장교 강세종이 대결을 통해 분단 국가의 상처와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한반도를 날려버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해적 씨는 리시버 키트를 손에 넣고 그의 오랜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20여 년 전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하려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한 한국 정부의 외면으로 북으로 돌려보내지던 중 온 가족이 눈앞에서 몰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씬.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살아온 것. 그의 가슴엔 오직 뿌리 깊은 분노와 어릴 적 헤어진 누나 최명주에 대한 그리움만이 살아있다. 한편 비밀리에 파견된 해군 대위 강세종은 방콕 등지에서 씬의 흔적을 뒤쫓다 러시아까지 추정망을 좁혀간다. 암시장에서 매춘부로 살아가고 있는 씬의 누나 최명주를 만난 세종은 그들의 기구한 가족사를 알게 되고 추격을 거듭할수록 세종의 마음에는 씬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는다. 어떻게 삽니까? 마음은 통하지만 친구가 될 수 없는, 말을 건네기보다는 총을 먼저 겨눠야 하는, 적도 친구도 될 수 없는 두 남자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친구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렬한 악역 캐스터를 연기하는 장동건과 강인하고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인 이정재의 열연이 돋보이지만 러시아, 태국, 부산을 오가는 로케이션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크진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액션 스릴러물 특유의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했고 도식적인 클라이맥스 역시 아쉬움을 준다는 것이 이 영화 태풍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다.
네, 잘 들으셨죠? 영화 자체는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한 감독, 훌륭한 배우들, 또 훌륭한 시나리오, 다 우수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흥행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가 너무 좀 과도한 마케팅을 했다. 과도한 사전 노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개봉 6개월 전부터 버스에 광고판이 부착이 되었고요. TV 광고도 다른 영화의 3배가 넘는 양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성 기사가 많이 넘쳤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홍보는 잘 되어야 되겠고 언론 보도에 많은 이 보도 건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폭발한 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 첫 주에는 관객이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봤던 관객들이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기대만큼 볼거리가 적다든지 혹은 내용이 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러한 실망감이 크니까 이 후속타로 봐야 될 그러한 그 관객들은 그 입소문에 의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오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뒷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420만 명에 그치고 말았고 손익분기점으로 계산되었던 620만 관객 수준에 훨씬 미달함으로써 이 영화의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과도한 마케팅, 과도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보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졌고 그럼으로써 영화에 대한 기대조차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수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2006년 1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김성수 감독, 그다음에 권상우, 유지태 같은 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스타급의 배우 권상우, 유지태를 앞세워서 마케팅을 동원했지만 이 영화도 결국 관객 100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객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고 2005년 개봉작 중에 첫 주만 반짝한 영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PP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되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화가 기대한 것만큼 볼거리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뒷심을 받지 못하고 관객들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만 100만 명 끌어들이고 그냥 문을 내려야 됐던 그런 영화 야수 대단히 아쉬운 영화죠. 그래서 무사라는 그런 그 영화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김성수 감독의 다시 정말 말하자면 야심작이었습니다만은 권상우, 유지태 같은 그런 스타들도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이 설정될 때는 또 문제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만큼 마케팅도 너무 과도한 마케팅은 결국은 또 이 관객들의 기대치만 올려놓고 또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 영화의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에 또 지구를 지켜라,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태풍, 그리고 야수 같은 영화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 마케팅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영화의 사례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